여러분, 저는 요즘 정말 이상한 현상을 느끼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는데 자꾸만 뭔가 부족한 거 있죠? 월급은 오르는데 물건값이 더 많이 올라요. 저축을 하는데 그 가치가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 들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은 많고 돈은 자꾸 모자라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아무것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해요. 다만 여러분의 노력을 빨아먹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은 그 시스템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주제는 부채공화국입니다. 먼저 숫자를 봐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예요. 미국이 1년 동안 만드는 모든 부, 즉 GDP가 28조 달러인데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그것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1년 버는 돈보다 빚이 더 크다는 거죠. 미쳤죠? 일본은 더해요. 국가 부채가 GDP의 250%예요. 자신들이 1년에 버는 돈의 2.5배를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왜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을까요? 비결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저축을 엄청 많이 해요. 일본인들의 저축액이 워낙 커서 대부분의 국채를 국내에서 소화해요. 즉, 일본인의 저축이 일본 정부의 빚을 받쳐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일본인들이 저축을 멈춘다면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야 해요. 그럼 금리가 폭등하고 지금까지 유지되던 시스템이 붕괴될 거예요.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유럽도 평균 90% 이상의 국가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국가부채는 GDP의 50% 초반대로 선진국 중에는 낮은 편이지만 가계부채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에요. 국가가 빚을 적게 졌으니 개인이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려줬고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에 올인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 집을 마련해야 하니까 어쩌다 보니 빚이 자꾸 늘어나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에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요. 만약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을 버는데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을 빌렸다면 은행은 절대 안 빌려줘요. 여러분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근데 왜 국가는 이렇게 빌려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국가는 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정부는 프린터를 돌려서 돈을 만들면 돼요. 이게 정부와 개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은 절대 돈을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정부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가 함정이에요. 돈을 마구 찍으면 뭐가 되나요? 인플레이션이 돼요. 2020년 이후 우리가 얼마나 느껴왔나요? 팬데믹 이후 미국은 엄청난 양의 달러를 풀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결과가 뭐였나요? 라면 값이 5,000원대로 올랐어요. 커피값도 6,000원을 넘었어요. 집값, 차값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갔죠. 여러분이 잘못 번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서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 있죠. 정부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첫째, 세금을 올린다. 둘째, 지출을 줄인다. 셋째, 돈을 찍어서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녹인다. 첫 두 가지는 정치적 자살이에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면 국민들이 환장을 해요. 재선을 노리기 어려워요. 공무원 급여를 깎고 복지를 축소하고 군비를 줄인다고 하면 누군가는 반발해요. 그래서 정부가 선택하는 방법은 셋째예요. 조용히 돈을 프린트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녹이는 거죠. 이게 가장 국민들이 깨닫기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봐요. 정부가 2020년에 100조 원의 빚을 졌어요.
당시 통화 공급량이 1,000조 원이었다면 빚은 전체 돈의 10%예요. 그런데 2024년에 정부가 추가로 200조 원을 찍어냈어요. 전체 돈은 1,200조 원이 돼요. 원래 100조 원의 빚은 여전히 100조 원이지만 상대적 가치는 8.3%로 줄어들어요. 빚의 절대값은 같지만 상대적 가치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보나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저축이에요. 여러분의 통장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저축했어요. 10년 뒤에 물가는 30% 올랐어요. 명목상 여러분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 구매력은 770만 원이에요. 230만 원이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의 저축이 국가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거예요. 이건 노골적인 약탈이에요.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뿐이에요. 정부가 명시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뺏은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희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국가 부채는 갚아져요? 역사를 봐요. 국가 부채가 완전히 0이 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대부분의 나라가 계속 빚을 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녹여요. 계속 돈을 찍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빚도 함께 녹여버리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부가 통화를 증발시킬 때마다 여러분의 자산은 희석돼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요. 부동산, 주식, 달러, 금. 모두 정부의 돈 프린팅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는 시도예요. 하지만 이 모든 자산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 중에 가장 특이한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2009년에 탄생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예요. 당시 미국 정부와 연준이 뭘 했나요?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풀었어요. 은행들을 구제했어요. 국가 부채를 늘려서 위기를 넘겼어요.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해요. 비트코인의 첫 거래 기록에는 당시 신문 헤드라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은행을 구제하거나 납세자를 구제하거나. 정부는 은행을 선택했고 개인들의 통화 가치 희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저축이 희석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의도된 약탈이에요. 비트코인이 다른 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까지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건 설계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중앙은행도, 어떤 정부도 비트코인을 추가로 찍을 수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어요. 주변의 소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단단한 화폐예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한 개 소유한다면 세계에 존재하는 2,100만 개 비트코인 중 정확히 하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100년 뒤에도 2,100만 개는 2,100만 개예요. 정부가 마구 찍어서 화폐 가치가 희석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해요.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비판을 받아요. 맞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12년 정도 된 자산이에요. 아직 시장이 형성 단계예요. 가격은 불안정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비트코인 한 개는 영원히 비트코인 한 개예요.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가 뭐라고 하든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건 금융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혁명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통화 조작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하게 된 거죠. 당연히 정부와 중앙은행은 좋아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대중화되면 정부의 통화 발행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해요. 어떤 나라는 금지하고 어떤 나라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요. 어떤 나라는 거래를 제한해요. 모두 같은 목적이에요. 자신의 통화 발행권을 지키려는 거죠. 자신의 경제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정말 재미있어요. 비트코인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을 막을 수 있어요? 못해요. 중국도 비트코인을 금지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거래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을 완전히 규제할 수 없는 거죠. 미국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규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시장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독재적으로 규제하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그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위협받게 돼요. 미국도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전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문 기관들이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펀드를 출시했어요. 월스트리트의 거물 펀드 매니저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어요. 일부 정부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어요. 비트코인을 막으려던 정부가 이제 투자하고 있다니요. 정치적 대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월급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물가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의 저축은 계속 쌓일 거예요. 근데 그 가치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노력 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정부의 재정 적자를 개인의 저축이 메워주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스템 안에서 착실하게 저축하는 게 정답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부가 빚을 갚지 않기로 결정했고 여러분의 통화 가치가 희석되는 동안 비트코인은 조용히 블록을 쌓고 있어요. 2100만 개. 이 숫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가 뭐라고 하든 비트코인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된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자산으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